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리부터 볼게요. 109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기본서 109페이지. 자, 현재 우리는 민법 4편 중에서 1편을 보고 있습니다. 1편. 그죠? 1편이 민법 총칙이고, 자, 이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문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이 민법 총칙 안에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부분, 특히 반사회적 법률행위하고 이중매매 출제 논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여기 봤었죠.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역시 출제 논점들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이제 대리 파트, 그리고 무효와 취소, 그리고 이제 총칙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부관까지. 네, 그래서 대리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09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출제되는 내용들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대리제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리제도. 여기서 한 문제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한 문제. 자, 그리고 밑에 복대리라고 하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무권대리 반드시 출제입니다. 복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자, 지금 대리 파트입니다. 대리. 자, 첫 번째가 대리제도. 여기는 영역이 넓습니다. 자, 대리제도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안에 대리권 부분이 있고요. 대리권. 그리고 대리행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 묶어서 지금 대리제도라고 지금 목차가 기술되어 있고, 자,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 출제, 한 문제. 자, 두 번째 출제 논점, 복대리. 복대리. 자, 그리고 세 번째 출제 논점이 무권대리입니다. 세 번째가 무권대리다. 자, 근데 이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크게 둘로 쪼개집니다. 들어왔을 때 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대리. 지금 우리 책에서는 그냥 무권대리라고만 돼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그리고 표현대리. 자, 그래서 이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를 묶었을 때 다 무권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의 무권대리 출제입니다. 그리고 복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는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총 3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대리제도부터 살펴보죠. 111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리라고 하면 자, 갑이란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고 싶습니다. 법률행위를 한다. 병하고 법률행위를 하고 싶어요. 뭔가 계약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갑이 지금 현재 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분양받고 싶고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매수 의사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상가를 매수하러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 금액적인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을 때는 그럴 때 대리인을 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갑이 을에게 수권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수권이라는 거는 이 숫자가 줄 숫자입니다. 준다. 권한을 준다.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권한을 주게 되면 을이 대리인이 되고,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여기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갑하고 을 중에서 현장에서 계약서 쓰고 병하고 협의하고 이 행위를 하는 자가 누가 되는 거죠? 얘가 행위를 하죠? 맞아요. 자, 대리인 측에서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그래서 얘를 행위자라고 해요. 행위자. 재주는 을이 부립니다. 그죠? 재주는 을이 부려요. 자, 근데 결국 여기서 체결된 계약 속에서 상가를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갑이라는 거예요. 효과는 이렇게 귀속된다는 거죠. 효과는 갑에게 귀속된다. 자, 원래 통상적으로 대리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이 직접 행위를 하고 자신이 직접 효과를 받겠죠. 근데 이 대리 제도를 통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효과를 귀속받는 자가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대리 권한을 위임해주고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하거나 수령하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리라는 것이죠. 자, 문장 속에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고 이런 말 나오죠. 자, 의사표시를 한답니다. 대리인 측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대요. 뭐 물건을 넘기든지 대금을 지급하든지 의사표시 한다. 이런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라 그래요. 하는 걸 능동대리. 자, 그럼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 수령한다. 이런 거는 무슨 대리겠다?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 자, 그래서 대리는 능동대리도 있고 수동대리도 있는 거예요.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행위자하고 법적 책임자가 분리된다. 자, 그래서 둘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 밑에 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행위자하고 효과 귀속받는 자가 분리된다. 자, 종류로 내려갑니다. 자, 첫 번째 분류로서 대리는요, 임의 대리도 있고 법정 대리도 있습니다. 자, 첫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의 대리는 본인의 대리 권한 위임, 그러니까 수권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이 수권이라는 행위. 자, 수권이라는 행위가 있으면 그런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고요? 임의 대리요, 임의 대리. 수권이 있으면 임의 대리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수권이 없었는데도 굳이 수권이라는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다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걸 가리켜서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 대리. 법정이 뭔 뜻이죠? 법정. 네, 법에서 정했다는 거죠. 법률 규정의 뜻입니다. 법정 대리. 예를 들어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미성년자라면은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수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따라 대리인 됐습니다? 규정된 대로. 그래서 법정 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에 나오죠.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거다. 자, 두 번째 분류입니다. 밑에 2번. 능동 대리, 수동 대리.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는 대리가 능동, 받는 대리가 수동입니다. 3번. 유권 대리도 있고 무권 대리도 있다. 자, 유권 대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리 권한이 있는 겁니다. 대리 권한이 있다. 근데 문제는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는 권한도 없으면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무권 대리. 없을 무자죠.
자, 그래서 무권 대리는요, 무효입니다. 무효. 권한이 없으니까. 법률행위 요건에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을 살펴봤을 때 대리 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권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유권 대리는 권한을 가지고 했던 유권 대리는 당연히 유효죠. 이거는 유효. 반대로 권한이 없는데 했으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무권 대리는. 넘기죠. 112페이지입니다. 사자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 이 사자는요,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 말고 심부름꾼이란 뜻입니다. 심부름꾼. 자, 첫째 줄 보시면 본인에 의해서 완성된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본인이 결정했던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완성에 협력하는 자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리라고 하면 대리 같은 경우는 자, 갑이 을에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를 나 좀 매각을 하고 싶다. 빌라 좀 팔고 싶다잉. 이 빌라 시세가 현재 3억이에요. 3억. 자, 그러면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빌라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여기서 뭔가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세가 3억이라고 했을 때 시세보다 조금 싸게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구체적인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병하고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한다. 갑이 을에게 줬던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사결정하고 상대방하고 조율하는 거예요. 그죠?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2억 9천 해드릴게요. 2억 9천. 이렇게 을이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을이 만약에 대리인이 아니라 얘가 사자라면 사자. 그냥 단순히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이 사자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전해라. 너 가서 전해. 내가 3억에 매도하고 싶다고 너 가서 전해. 그럼 가서 뭐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은 경우는 본인 측에서 해놨던 그 의사결정을 표시하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자는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지만 대리에서는 대리인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 대리의 삼면관계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삼면관계라고 돼 있는데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본인은 항상 갑으로 나와요. 자, 본인 갑. 그리고 대리인 있고 그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하는 상대방이 있다. 삼면관계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본인 갑 같은 경우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다. 수권을 하겠죠. 그럼 을은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그 임의 대리인이 상대방을 만나서 그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한다고 했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리 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라고요? 대리 행위. 자, 그리고 갑이 을에게 넘겨주는 것은 대리 권한이죠. 대리권을 준다.
자, 하지만 그로 인한 이 행위로 인한 효과는 결국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요렇게. 효과가 귀속이 된다. 이렇게 삼면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대리제도 같은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대리권 파트, 대리권. 그리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대리행위 파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엮여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엮여서 대리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은 대리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대리권에서 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첫 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 두 번째, 대리권 제한. 대리권 남용. 공간 없으니까 칠판 좀 지울게요. 범위, 제한, 대리권 남용, 대리권 소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대리행위 같은 경우는 대리행위의 하자, 현명주의, 대리인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순서대로 한 개씩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의는 읽어보시고요. 대리행위하는 권한입니다. 자, 2번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가 수권행위다. 자, 그리고 밑에 법적 성질을 확인하세요.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하진 않기 때문에 비출연행위입니다. 비출연. 밑에 2번 확인하세요. 방식에 제한 없다. 말로 해도 되고 위임장 써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2번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자, 과연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바로 대리권 범위라는 거예요. 네. 이분이 부산에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빌라를. 빌라 한 채를 딱 소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돈이 많죠. 돈이 많으니까 빌라에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빌라의 관리 아저씨, 관리인을 뽑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에 대해서 관리인을 뽑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요 빌라와 관련해서 갑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당연히 임의대리겠죠. 임의대리. 자, 그러면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딱 이렇게 선임을 하면서 이 빌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할지를 정하겠죠. 자, 예를 들어 선생님 빌라에서 수선도 좀 하시고요. 청소랑 수선도 좀 하시고, 그리고 세입자들하고 임대차 계약 관계도 좀 관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도 좀 해주시고, 뭐 기타 등등 빌라와 관련해서 을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의 범위들을 정해서 이제 위임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정해진 권한 속에서 을은 행위를 하면 됩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수권을 하는데, 권한을 주는데 이런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범위를 정했다고 정하지 않았다고?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을이 선생님 저 빌라에 대해서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범위를 안 정하신 거죠. 을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을이 당황하지 말라고 우리 법에서 118조를 정해놓은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라고. 친절하죠? 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권한 정했다고, 권한 안 정했다고? 권한 안 정했다고요. 아, 권한 안 정하셨어요? 예, 권한 안 정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118조에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 보존 행위는요,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무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제한적으로. 자, 두 번째, 보존 행위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할 수 있다 그러죠, 지금? 이용 또는 개량 행위. 이용 개량 행위. 자, 근데 이용 개량은 무제한은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듯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 개량은요. 자, 그러니까 118조에서 말하고 있듯이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보존 행위하고 이용 개량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분 행위 할게요. 제가 처분 행위를 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처분 행위 못 해요. 처분 행위 왜 못 하냐면은 118조에 처분 행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잖아요. 다음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처분은 못 합니다. 넘기세요. 자, 뒤로 넘기시면 이제 보존 행위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존 행위는 재산의 현 상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밑에 사례, 가옥을 수선했다. 채권 소멸 시효를 중단시켰다. 소멸 시효를 중단시켰다는 건 소멸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채권이 보존됐네요. 밑에 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했다. 부패가 쉬우니까 이걸 처분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보존시켰다는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이용 개량입니다. 자, 이용행위란 물건을 용법대로 사용하면서 재산 수익 창출하는 행위다. 대표적으로 임대료를 통한 수익이 있습니다. 이용행위. 자, 양보로 2번입니다. 개량행위란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네, 말 그대로 개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양과로 3번에서요. 이용 개량을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둘째 줄 중간에 나오듯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을 갖다가 주식으로 바꾼다. 은행 예금 인출해서 개인한테 이자로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성질이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금에다가 돈 넣어놓는 거 하고 주식에다가 돈 넣는 거 하고 성질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죠? 예. 자, 내려갑니다. 자, 권한에 포함되는 거. 자, 권한에 포함되는 거. 자, 양과로 1번입니다. 토지 매각의 대리권 수여를 받았습니다. 중도금 수령할 수 있고 잔금 수령하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금 잔금 받아가지고 누구 갖다 줘야 돼요? 네, 본인한테 갖다 줘야 되겠죠. 그죠? 본인한테. 자, 양과로 2번입니다. 계약 체결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 밑에 줄, 약정된 대금 지급기를 연기시켜주는 거. 그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측에서 잔금 날짜 일주일만 늦춰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그렇게 하시라고요. 일주일 뒤에 잔금 주시라고 연기시켜줬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자, 그리고 양과로 3번에 보시면 이자와 자,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자와 잔여금 수령할 대리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수령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포함되지 않는 거 밑에 4번. 양과로 1번. 대여금의 영수 권한을 받으셨는데 채무의 일부를 면제시켜 준다는 거죠. 대여금의 영수 권한을 받았다? 대여금이 뭐죠? 빌려준 돈. 그죠? 빌린 돈이 대여금이에요. 자, 갑이 병한테 돈 빌려줬어요.
갑이 병한테 돈 빌려줬어요. 얘가 채무자죠, 채무자. 빌려간 돈이 지금 4천이 4천. 채무 4천.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죠. 우리 책에 나온 애들 다 돈 안 갚는 애들이죠. 그죠? 다 돈 안 갚아요. 그래서 갑이 너무 귀찮으니까 야, 네가 저 이자도 받고 해. 네가 얘한테 대여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하시라고 이렇게 받으시라고. 그런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라는 거죠. 근데 을이 병한테 이자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이분이 너무 상황이 안 좋으신 거예요. 너무 못 살아.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선생님 선생님 채무 있잖아요. 지금 4천이잖아요. 선생님 채무 중에서 제가 절반을 2천을 제가 면제시켜 드릴게요, 선생님. 힘내세요. 나머지 2천만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친놈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4천만 원이었죠. 4천만 원. 4천만 원 중에서 2천이 없어지잖아요. 2천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대리인의 채무 면제 행위로 인해서 본인의 권리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처분행위입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 면제를 위해서 본인의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양보하러 2번입니다.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 계약 관계를 해제할 권한, 계약을 끝내는 것도 처분의 맥락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다. 오른쪽 페이지 3번도 해제권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처분한다? 못합니다. 본인이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못합니다. 5번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다. 못해요. 이것도 처분행위예요. 자,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못한다 그러는데 지금 뭐 예금을 담보로 뭐 대출 받습니다. 대출. 체결해놨던 계약을 해제해버립니다. 해제. 그리고 뭐 이게 제일 어이없었죠. 상대방이 지고 있던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시켜줍니다. 이런 게 다 무슨 행위죠? 다 처분행위라는 거죠. 그죠? 예. 처분행위. 자, 내려갑니다. 3번으로 내려오세요. 대리권 제한입니다. 119조 조문부터 확인하죠. 각자 대리.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이럴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 원칙. 그러나 법률 규정이나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함이 있다면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건 각자 대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공동 대리라 그래요. 자, 결국 현재 조문에서 말하는 건 뻔하죠. 각자 대리가 원칙인 건 맞는데 대리인이 한 명일 때예요, 여러 명일 때요? 여러 명일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고 이게. 이게 원칙인데 때로는 다르게 정해서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할 수도 있다. 이 정도예요. 네, 별로 시험에 대단히 뭐 이렇게 출제되고 그럴 만한 부분은 아니죠. 응용돼서 출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죠. 자, 내려갑니다. 124조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자, 여기서 자기는 대리인을 말하는 겁니다. 대리인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자,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자, 이 124조가 바로 대리권 제한이에요. 자, 124조에서 현재 말하고 있는 건 자기 계약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자기 계약 하지 마. 금지. 하지 마. 그죠? 자, 그리고 쌍방 대리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쌍방대리도 하지 마. 금지.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자기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면 이런 거예요.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갑이 가지고 있던 자산 5억을 관리하라고 했어요. 야, 현금 5억이 있는데 관리 좀 해주라. 뭐 주식 같은 건 하지 말고 알겠지? 관리만 좀 해줘. 그러면 관리하라고 줬는데 을이 이거를 갖다 관리하지 않고 이 돈을 빼가지고 이 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돈을 빼서 이 돈을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요.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하고 법률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돈 빼가지고 한 2억만 선물로 줄까?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기 계약 하지 마. 쌍방대리.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한 매도인 측 그리고 매수인 측이 있을 때 매도인 측을 대리인 을이 대리하고 매수인 측도 을이 대리한다. 한 사람이 전부 다 대리를 해버리면 쌍방을 대리해버리면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은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죠.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거든요. 이걸 한 사람이 단독으로 다 결정해버리면은 누군가가 역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려가세요. 원칙적 금지 확인하세요.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 마라. 근데 예외적으로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 첫 번째 예외는요. 본인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하시라고. 자기 계약 해. 너 저기 2억 빼갈 거야? 빼가도 돼. 고생 많이 했잖아. 허락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허락을 하면. 자, 두 번째. 다툼 있는 거, 다툼 없는 거.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본인의 허락이 있든가 다툼 없는 채무 이행. 자, 동그라미 2번 확인합니다.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입니다. 자, 괄호 속에 기한 도래한 채무 변제라고 돼 있죠. 확인하세요. 자, 뒤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출제될 때 본인의 허락 같은 경우는 뭐 그 자체로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딱히 뭐 이렇게 응용되거나 판례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나오는 건 여긴데. 자, 여기서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입니다.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그리고 두 번째가 법무사예요. 자, 두 번째가 법무사. (5억을) 관리하라고 줬는데 이 돈 빼가지고 을이 자기 자신한테 선물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을이 작년에 갑한테 2억을 빌려줬어요. 작년에 갑한테 2억을 빌려줬다는 것은 을한테 채권이 있다는 거죠. 을한테 2억짜리 채권이 있었고 갑은 채무자였던 것이다. 근데 그 채권에 기한이 도래했다. 기한이 도래했다는 것은 돈 갚을 날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갚을 날짜가 됐으니까 돈을 갚으시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툼이 일어날 만한 건덕지는 없다는 거예요. 돈 갚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돈 갚을지, 한 달 뒤에 돈 갚을지, 언제 갚을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죠. 근데 지금은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을이 갑한테 어차피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라고 준 돈에서 그 돈 빼가지고 자기한테 선물로 줘도 변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법무사 같은 경우도 자, 매도인 측에서 물건 다 넘기고 매도인 측에서 물건 다 넘겼고 매수인 측에서도 대금을 싹 지급했고 이제 마지막 절차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법무사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신청한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이제 이제 등기하는 것 때문에 법무사 이렇게 알아보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수수료가 천차만별이 전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200만 원입니다. 예? 200이요? 다른 데 또 전화하면 150입니다. 계속 내려가더라고, 조금씩 이렇게. 예? 얼마까지 내려간지 아세요? 30만 원이요, 30.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예. 이상해요. 중개수수료도 그랬어요, 중개수수료도. 280입니다. 예? 이게 점점 또 내려가요, 이렇게 점점. 예? 150입니다. 120만 원까지. 예? 내려가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쌓여지죠? 그렇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자, 보게 사례 1번. 자, 동일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했다. 그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 사례 2번째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갑으로부터 5억 원의 돈 관리를 위임받은 상황. 근데 금전 채권 1억의 변제기 기한이 도래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돈 갚으셔야 된다고요. 이러면은 이거는 다툼이 있는 거다, 다툼이 없는 거다. 다툼이 없다는 거죠. 다툼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 수권 없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돈을 빼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 확인합니다. 4번 대리권 소멸입니다. 자, 결국 대리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공통된 소멸 사유가 127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본인의 사망에 의해서, 두 번째 대리인 사망에 의해서, 세 번째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대리인 파산에 의해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그리고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마지막으로 대리인 파산. 요 네 가지 같은 경우는 임의 대리가 됐든 법정 대리가 됐든 공통적인 소멸 사유입니다. 자, 근데 밑에 128조를 보시면요. 법률에 의해서 수여된 임의 대리권은 전조 127조 이외에도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했던 수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소멸 사유들이었습니다. 특히 128조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임의 대리에 국한된 소멸 사유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5번을 확인합니다. 대리권 남용입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대리인이 겉으로는 대리권 범위에서 행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목적으로 대리 행위를 했다. 자, 갑이 집을
집을 처분하려고 해요.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야, 지금 이게 시세가 한 4억쯤 되니까 적당하게 좀 팔아보거라. 이렇게 해서 을이 대리인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4억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를 대리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에서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한테 뭐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주겠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준다. 그럼 이거 대리인을이 수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령 권한. 있다 그랬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다 넘겼어요. 이전 등기했습니다. 네, 중도금 받고 잔금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이 돈 받으셔가지고 갑한테 갖다 줘야 되겠죠? 안 갖다 주고 이 돈 들고 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에? 이게 횡령 하시는 거예요, 횡령. 아니 그러면 이 돈 들고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본인 갑에 대해서 배신하시는 거죠? 이런 걸 배임이라 그래요. 배임 행위. 횡령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는 대리권을 얘가 지금 남용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대리 행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돈 들고 튀었고 등기는 병한테 넘어갔죠. 갑이 난감하죠. 아이씨 뭐야 이거. 그럼 갑이 병한테 가서 선생님 대리인이 돈 들고 튀었으니까 집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이거 유효예요. 상대방 명의 등기 유효입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죠. 당신이 잘 관리하셨어야지. 비록 대리권을 남용하긴 했지만 을은 대리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리권한이 있었죠. 자, 그래서 대리 파트에서 남용 파트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남용이 됐다고 해도 일단 이거는 대리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즉 유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유권 대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효야, 유효. 그러니까 갑은 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을을 잡아야 돼. 근데 얘들 이제 외국으로 튀어버렸죠. 못 잡는 거예요. 그죠? 유효입니다. 유효, 남용은. 봅니다. 자, 내려갑니다. 문제 해결. 양괄호 1번. 원칙적으로는 유효다. 대리권 가진 자가 했던 행위고 대리 의사도 존재하고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유효다. 유효. 넘깁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는 무효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그때 그 당시에 병은 얘가 이 돈 들고 튈 거라는 걸, 이 돈 들고 튈 거라는 것을 병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비진이 표시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냥 간단해요.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 측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다.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하세요. 자, 이까지가 대리권이었어요. 대리권. 자, 지금 대리권에서 우리 4가지 한 겁니다. 4가지. 첫 번째 대리권 범위, 두 번째 제한, 소멸, 남용 이런 것들 살펴본 거예요. 자, 이제 대리권을 지나서 대리 행위로 오세요. 대리 행위. 자, 대리 행위에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건 현명주의입니다. 자, 현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이름 밝힌다. 자, 114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 생긴다. 자,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라는 이 표현, 이게 바로 현명의 뜻입니다. 을은 갑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리고 갑이 을에게 권한을 줄 때, 야, 내가 상가를 매수를 하고 싶다. 상가 매수. 저기 혁신도시에 상가 한 개 매수합시다. 라는 쪽으로 권한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만나서, 물론 이 상대방은 상가를 매도하는 쪽이겠죠. 매도인을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요렇게 행위를 한다. 자, 근데 을이 병하고 행위를 할 때, 을은 말해야 돼요. 이 상가는 제가 직접 당사자로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여기 온 겁니다. 라는 걸 밝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갑의 대리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명이라는 걸 해야 상대방 입장에서 실제 매수인은 갑인데 을은 대리인으로서 온 곳이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맞나요? 현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을 하면, 을이 정확하게 현명을 하면 그로써 을이 병하고 한 행위는 대리행위가 됩니다. 대리행위가 된다. 자, 그러면 대리행위가 됐다는 거는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 인한 효과가 본인 갑에게 귀속된다. 근데 갔더니 상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을이 병하고 계약서 쓰러 갔는데, 야, 이거 사면 진짜 돈 되겠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럼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다, 지가 사버린다. 지가 사버리겠죠? 그럼 현명해요, 현명 안 해요? 가서. 현명 안 해요. 저 대리인입니다라고 안 하신다고요. 그럼 이거는 대리 행위다, 자기 계약한 거다. 그냥 지거 한 거잖아요, 지거. 자, 현명 안 하시면 이거는 대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현명을 안 하셨으니까 상가를 누가 매수하게 되는 거죠? 을이 매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 을에게, 대리인 자기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행위가 되려면 현명을 하시라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의의를 확인합니다. 현명이란 무엇이냐? 자, 중간 부분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고 한다. 자, 오른쪽 갑니다. 양보로 2번. 본인을 위했다는 게 뭔 말이냐?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된다는 의미다.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 주의하세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려갑니다. 파란 색깔 2번. 현명 방식. 방식에 제한 없다.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방식에 제한 없다. 자, 내려갑니다. 파란 색깔 3번.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양괄호 1번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죠?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게 뭐를 안 하셨다는 거? 현명 안 하셨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위한 걸로 본다. 즉, 효과가 누구한테? 대리인한테 귀속된다.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현명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현명을 하지 않았는데 한두 번 거래를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을이 갑의 대리인임을, 제가 갑의 대리인이구나 라는 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요.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리행위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그로 인한 효과가 귀속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귀속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본인 갑에게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요. 자, 그래서 첫째 줄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밑에 판례 한 개 확인합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 매매 위임장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위임장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대리인임을 밝히는 거죠. 그럼 이거 현명한 거, 현명 안 한 거? 현명한 거죠, 현명한 거. 따라서 이거는 소유자 대리해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이까지 대리 행위에서의 현명주의였습니다. 자, 120페이지 보시면 대리 행위 하자가 나오죠. 네모 2번에.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